이연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요런 게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옛날에, 요건데 요거. 예전에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시장에서 이게 이제 요 글씨를 이제 파는 시장 통해서 이거 사가지고 제가 나무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렇게 써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이제 아흐란와 사흐란 마르하바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흐란와 사흐란 이게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웰컴 뭐 이런 거고, 마르하바가 이제 안녕하세요에 해당 인사말인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원래 그 어원은 요런 거래요. 당신과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 땅에 마음 놓고 오세요, 신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요런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인사말이죠. 자, 당신과 같은 식구, 내 땅에 어서 오세요, 신의 사랑이 그대에게 있기를. 지금 중동이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뭐 중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뭐 한 10,000명 정도 그 가자 지구에서 죽었다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도 아마 몇백 명, 몇천 명 죽었을 거예요. 지금 막 사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식구, 같은 땅, 신을 믿는 사람들, 야,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살 수는 없나?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전 중동경제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때 제가 있던 왜 웃으세요? 연구소가 세 그룹으로 있었어요. 석유그룹, 경제그룹, 정치그룹. 근데 저는 정치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우연히도 그 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도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제 명함이고, 그때 찍은 사진이고, 그때 이제 중동에 출장 갔었던 모습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뭐 중동에 가려면 코스튬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한 40일 정도 길렀는데 저것밖에 안 돼요. 이방처럼 돼가지고. 진짜 수영이에요? 네. 근데 다들 그렇게 길러야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야 중동에서는 이제 남자 대접을 받는다. 뭐 막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안 그랬는데, 굳이 이러고 갔었어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썼던 뭐 아티클, 논문들, 내용들인데, 주로 제 담당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석유회사에서 거기 갔으니까, 석유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문제, 그 다음에 이슬람 원리주의. 요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 21회였던가요? 마로니 포럼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요걸 이제 앙콜 공연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요걸 똑같은 걸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좀 이렇게 국한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아서 요 4명의 인물들을 제가 출연했어요. 이스마엘, 그다음에 살라딘, 로렌스, 아비틴, 이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스마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스마엘? 네. 그 성경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쫓겨나죠. 둘째로 태어난 그 정처에서 태어난 그 이삭하고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서 사막으로 쫓겨났던
사람으로 되어 있고 사막으로 쫓겨나서 그 사람 이 이스마엘이 그 이제 아랍어로는 이스마일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데 이 이스마일이 아랍인의 시조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나가서 이제 호롤 단신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쫓겨나가서 사막에 살면서 그냥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싸움의 어떤 그 상징하는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맏아들이고 사막으로 추방된 자고 아랍인의 시조가 되어 있고 싸움의 상징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자세히 좀 보면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되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설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카인과 아벨이잖아요, 그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카인의 이제 후손이 우리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카인의 이제 몇 대 후손 중에 노아가 있고 노아 때 이제 그 뭐 40일간 비가 내려갖고 천지가 물에 잠기고 그때 이제 노아가 이 생명들을 거두어서 이제 뒤를 잇게 했다고 하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라에게는 이제 아들이 안 생겨서 뭐 100세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후손을 잇지 못하고 있어서 그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그때 이후에 사라한테는 태기가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삭이다. 두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정처의 아들인 셈이죠. 둘 사이가 뭐 나빠지고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사막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 그 요셉이 이 이스라엘 그 헤브류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약간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시 또 후세인 모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됩니다.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나라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라졌나 봐요. 그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세워진 얘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여간 이스마엘은 그 쫓겨난 이런 사람이고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거죠. 그 번제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뭐 결박을 하고 불을 태울 준비를 하고 이제 칼로 찌르려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이제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게 나에게 바치는구나.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성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이런 내용이. 이게 이제 그 당시 일인데 여기 이제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아들이 이제 성서에서는 이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그게 이스마엘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란에는 이제 이스마엘이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후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리라고 했고 그 원수의 성은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누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누가 원수가 될런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이렇게 어떤 연원이 보인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새는데 모비딕이라는 백경 흰 고래 이야기 허먼 멜빌이 쓴 굉장히 긴 해양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고래를 찾아가는 그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그 고래한테 습격을 받아서 다리를 잃었던 에이아브라는 선장이 이 고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이제 바다를 떠돌면서 그 나중에 고래를 하여간 만나는 그런 소설인데, 이거 여기서 이제 이 고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여러 있어요. 이제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자연과 인간의 대결, 집념과 이성의 싸움, 집착과 포용의 결투, 트라우마와 인간의 싸움, 수평과 수직의 싸움, 바다와 하늘의 싸움, 이렇게 싸움 얘기로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설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Call me 이스마엘.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첫 구절이에요.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달라. 싸우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전에 딱히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머니에 돈도 없고 해서 나는 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싸우러 나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 소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가져왔어요. 이스마엘은 아까 그 이스마엘에서 채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막으로 쫓겨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싸움의 어떤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 나중에 우리 그 마로니에 포럼에서 기회가 되면 이 모비딕 가지고 한번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땅에서 쫓겨난 자와 그다음에 그 쫓겨난 사람이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로부터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땅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둘러싼 분쟁이다. 그런데 그냥 땅을 둘러싼 어떤 법적인 분쟁도 아니고 무슨 이런 군사적인 분쟁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분쟁이다. 이게 왜 정치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종교의 문제라면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이 종교의 그 원류, 그다음에 그 본 정신으로 찾아가면 사랑의 신을 믿는 종교와 그 이슬람이 복종과 평화에라는 뜻이거든요.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신에 대한 복종,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이웃과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문제는 종교의 그 진짜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로 이미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슬람 종교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다른 종교를 얼마든지 수용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닌 거. 여기 정치가 좀 들어가 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이거는 다분히 땅을 둘러싼 문제이지만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소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700년, 한 600년 이때쯤 각각 망해요. 기원전 722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다음에 587년, 한 150여 년 전 후에 이제 뒤에는 이 남쪽의 그 유대 왕국도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던 그 헤브라인들은 이제 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되고 전부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이산, 흩어짐, 민족의 이게 흩어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하고 저 유럽으로도 가고 저 이라크 쪽으로도 막 가고, 이라크 쪽으로 갔던 그 일을 바빌론의 유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태인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유태인의 이산과 이 분산, 이것을 어떤
넘어서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민족 일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유일신 사상이었고, 그게 이제 유대교로 이제 종교가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성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BC 1800년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때 유대인이 그쪽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에 남쪽에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모세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아시리아하고 신바빌로니아에 대해서 각각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유대인의 또 이산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로마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남아있던 유대인조차 다 이제 또 흩어지게 되죠.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치의 박해를 받으면서 뭐 600만 명의 유태인이 이제 막 죽잖아요. 그죠? 가스실에서 죽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의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벌어져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내쫓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태인의 디아스포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로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태인의 디아스포라를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로 해결하려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대개 한 1,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건 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진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대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반 정도 살아요. 뭐, 남들 있죠. 한 40%? 한 80%가 그 이스라엘의 한 40% 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역시 한 500 몇십만, 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 이제 통계도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고요. 반면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여기도 이제 그 인구 규모는 비슷한가 봐요. 1,0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50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절반은 여기 살아요. 절반 약간 안 되게. 그 가자지구, 우리 지금 요새 문제되어 있는 가자지구하고 요단강 서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 10몇 프로 된대요. 이 사람들이 한 절반 가량 거기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난민이 되어 있어요.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난민 자격조차 못 받고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프란츠 파농의 말을 빌어서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그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환호를 하고, 이런 이제 극명한 대립이 생긴 거죠. 요거는 제가 아마도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 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난민 캠프를 몇 번 갔는데, 그 중에 요르단에 갔을 때인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에 난민 어린이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 자, 그래서 두 번째 소결론.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로 해결하려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한민족도 디아스포라를 겪었어요. 아직도 그게 해결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의 수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그죠? 250, 60만. 이게 이제 주로, 연변? 옛날에 간도? 옛날에 만주?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한국판 디아스포라죠. 일본한테 쫓겨서. 또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이민들이 많겠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80만, 그 자이니치가 한 뭐 50만 되는데, 이제 또 가서 사는 어떤 주재원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디아스포라하고는 완전히 무연하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역사를 간단히 봤고요. 두 번째는 이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름은 살라흐 아틴 유스프 이븐 아유브. 근데 살라흐 아틴 요거를 서구에서는 살라딘이라고 알고 있어요. 살라딘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이 각 세기의 인물을 뽑았을 때 12세기에는 이 사람을 뽑았대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인물 12세기에는 살라딘이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뭐 징기스칸도 있고, 그죠? 구텐베르크, 뉴턴,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하여간 굉장히 우리한테 귀에 익은 인물들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뽑았는데 그 중에 12세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뽑았대요. 이 사람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책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뭐, 간단히 보면 이래요.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 되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을 이교도들이 장악하고 순례객들을 이제 핍박을 해서 이것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가톨릭 나라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회복하려고 했던 전쟁이지요. 그죠? 근데 성지 순례자들을 박해를 별로 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 하킴이라는 이 사람 시대 때는 박해가 있었대.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순례객들 박해한 바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성지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게 했었대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지거나 뭐 일부러 곡해를 했거나 해서 하여간 이거를 목적 또는 핑계로 삼아서 가톨릭 국가들이 여기를 이제 정벌을 했는데 무려 9번에 걸쳐 정벌을 했어요. 이때 이 이교도들이 누구냐면 유태인하고 무슬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슬림이 거기를 이제 이슬람 교도가 장악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태인도 똑같은 그 유태인과 무슬림이 같이 공모를 해서 그 기독교도들을 가톨릭 교도들을 박해를 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유태인을 이렇게 같이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게 되는 첫 시발점이 이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를 이후로 계속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유럽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단초가 됐던 게 십자군 전쟁이다. 유태인은 또 그 예수를 목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민족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도 미운털이 박힌 데다가 이때도 이 성지를 장악하고 순례자들을 박해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이교도가 유태교하고 무슬림교, 이슬람이었다. 근데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난데없이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박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그죠? 근데 실제로 뭐 박해가 매우 적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갑자기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이 쳐들어와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그런 입장에서 쓰여져 있어요. 아랍인의 눈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은 이런 거다. 우리는 침략을 받은 거다. 라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 십자군 전쟁이 뭐 여기 뭐 7회까지만 있는데 한 9차례 정도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딱 한 번. 제 1차 십자군 전쟁 때만 예루살렘을 갔고 나머지 다 전부 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 카르타고를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 뭐 노란 거는 여기
이스탄불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정복전쟁, 약탈전쟁이었던 거죠. 여기가 이교도들한테 함락되어 있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명목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그 1차 십자군 전쟁을 한번 보려고 해요. 1095년에 그 교황이 이제 십자군을 소환을 해서 이 지중해를 거쳐갖고 예루살렘을 실제로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이교도들을 무차별하게 살육을 합니다. 이교도 추방하고 사원 파괴하고 예배 금지하고 집단 살육이 벌어집니다. 약탈이 행해지고, 여기를 이제 되찾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이제 누르아딘이었고, 누르아딘의 부하였던 아까 그 살라딘이 88년 만에 재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9988234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그래. 이상하게 99년에 네? 정복되었던 예루살렘을 88년 만에 그 살라딘이 공격해서 2, 3년 싸우다가 사라진 게 9988234. 어쨌든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이제 가톨릭 교도들한테서에게 다시 이제 뺏겼던 것을 탈환한 사람이 살라딘이었는데, 이 살라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살라흐 아딘,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쿠르드계 출신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누르하딘,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그 시리아의 그 왕의 부하로 이집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를 이집트를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삼고, 나중에 누르하딘이 죽자 시리아까지 합쳐서 시리아 이집트 왕조를 자기가 이제 창조한 사람이고, 1188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람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연표에서 보면 요래요. 요때 얘기예요. 그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슬람 군대가 이제 발흥을 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쪽에 들어가니까 십자군이 와서 예루살렘 점령했고, 살라딘이 다시 탈환했다. 뭐 이제 요런 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살라딘은 매우 관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12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됐냐면 이 관대함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을 할 때 전령을 보내.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전령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놓고 협상을 하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랑크인들이라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 항복한 그 왕을 살려줘요, 그냥. 네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나갈 수 있는 마차도 다 대주고, 그걸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호위병까지 대주고, 우리로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가톨릭 교도한테 처음 정복당할 때는 굉장히 살육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보복을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도시 유적, 사람이 안 죽기야 했겠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관대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의 사람들이 기사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망명하는 것을 다 허락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이 살라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망명하는 걸 허락하면 쟤네가 다시 힘을 합쳐서 쳐들어올 텐데. 그리고 실제 쳐들어왔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라딘은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처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위인이다 라고 해서 12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그 교리에서 보는 이슬람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사람들의 통치 방식은 무혈 통치. 정치적으로 일단 복속을 하고,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너네 종교를 가져라.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관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굉장히 이제 다른 왕들 치하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싸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슬람한테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너도나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니까 개종하지 말라는 백서를 낼 정도로 관대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실도 긍정하고 내세도 긍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평등합니다. 왕과 평민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신발 벗고 기도를 해요. 그런 종교는 잘 없을 거예요. 소수민족도 인두세만 조금 더 내면 얼마든지 살게 해주고, 종교 인정해주고, 개토, 거주지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라마단이라고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이제 매년 9월에 해당되는 그 해가 되면, 그 달이 되면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무슨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 여행 중이거나 그다음에 임신을 했거나 하면 얼마든지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는 매우 관용적인 이런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 음식,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제대로 이 법도에 맞춰서 만드는 고기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하람해도 좋다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종교의 가장 이런 것도 허용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너 이슬람교도지라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아니라고 해도 좋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매우 진정한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테러와 연결되는 이런 다 정치다는 거죠, 정치. 자, 근데 어쨌든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판세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그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모든 그 종교나 어떤 과학이 전부 다 이 중동 지역에서 반응을 했었는데, 이 십자군을 계기로 해서 그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결정적인 해가 1492년이라고 그래요. 1492년이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해가 카톨릭 세력이 레콘키스타를 완성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들어와 있던 무슬림들을 몰아내는 것을, 그런 작전을 완성하는 해고요. 그게 이제 아람브라 궁전으로 함락이 되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들이 이제 다 이제 유대교도 이제 유럽에서 보면 이교도니까 다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무슬림과 유대교도들이. 그래서 유대교도들이 막 홀로코스트 막 여러분 막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다른 데로 막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사파라딘이라고 부르는, 이 사파라가 이게 뭐 스페인이래요.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태인. 뭐 이런 말들이 그때 막 생겨요. 그다음에 콘베르소, 개종한 유태인. 개종을 막 강요당한 거죠. 그다음에 마라노, 이제 가꾸레 키지탄 같은 거에 이제 숨어 있는, 뭐 이런 말들이 그때 막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요 해가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십자군 전쟁과 이 살라딘이 활약했던 그 시대를 계기로, 특히 1392년을 전후해서 이렇게 됩니다. 무슬림이 이 무역을 좌우하던 시대에서 기독교도가 동방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고, 그 모은 돈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자본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무슬림 지역은 계속 쪼그라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이 아랍 세계 또는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군 하면 약간 경기를 막 일으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구에 비해서 열세가 되고 한 그 대표적인 이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게 십자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십자군, 십자 이런 말만 들으면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적십자라고 그러면 엄청 싫어해. 그래갖고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적신월. 그래서 이게 초승달, 붉은 초승달, 적신월사라고 불러요, 얘네는. 그래서 요새 그 TV 같은 거 잘 자세히 보면 어떤 그 구호 물품 전달할 때 요게 아니고 요게 있어요. 네? 네? 아,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초승달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내용은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네, 적신월이라고 불러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는 이 다윗의 붉은 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겐 다비드 아돔 이렇게 해서 각각 이 적십자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다른 마크를 쓰고 있을 정도로, 특히 무슬림에서의 이 십자군 전쟁, 이거는 굉장히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기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때 요런 내용을 요런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 돈키호테. 네. 그래서 돈키호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레콘키스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쫓겨나가면서 오히려 여기에 이제 유대교들 이런 어떤 인재들이 전부 다 스페인을 떠나면서 스페인이 쪼그라들어가는 상황을 굉장히 한스러워하는 내용으로 그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이 이 돈키호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시 듣고 싶은 얘기할 때 제 2위가 돈키호테였어요, 그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요 중간 광고 돈키호테를 가지고 한번 해봐도 요 때를 상기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중간 그 결론, 소결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십자군 전쟁을 알아야만 그 심층을 이해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는 느낌으로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누구라 그랬죠? 로렌스. T.E. 로렌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청춘을 보낸 사람이고요.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었대요. 정치, 학문, 문학, 예술, 운동, 전투, 모든 데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래서 주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여기 보세요. 영어, 프랑스,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 터키어, 아랍어, 시리아 이런 걸 잘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말기쯤에 되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게 대하여 이제 그 서로 연합군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이때 이 아랍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을 하자 이것을 돕겠다고 나섰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살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제 대항하는 전쟁을 해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다시피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전후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낙심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군대에도 들어가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오토바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죠? 아라베 로렌스. 이게 뭔가 최고의 영화 이런 거 막 상 막 받았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오스만, 요게 이제 그 주축국이나 해가지고 가 되고 나머지 세계가 연합국이 돼서 싸웠던 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영국에서 요리로 날아갑니다. 누가요? 로렌스가.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여기에 중동에 있던 여러 세력들한테 이제 공작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네가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너네 나라 세워줄게. 또 거기는 또 유태인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를 지지하면, 연합국 쪽을 지지하면 너네 유대인의 나라 세워줄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싸움을 부추길 때 오케이. 내가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겠다. 했던 사람이 로렌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맥마흔 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헤자즈가 여기예요, 여기에 살던 그 아랍 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한테 그 협력해주면 종전한 후에 통일된 아랍 제국을 수립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편지를 10번 정도 보내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얘네를 도와서 같이 오스만과 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로렌스가 이 파이살하고 이제 같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마흔 선언, 이게 19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아랍 나라들이, 아랍 세력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움을 해서 연합국을 도와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랍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게 맥마흔 선언입니다. 한편 그 유대교들한테는 벨푸어라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 어떤 또 영국에 선언을 하게 해요. 연합국을 유태인들이 지원해주고 동조해주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둘이 살짝 만나서 다 뻥이야, 우리끼리 나눠 갖자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지난번에 이런 걸 했더니 그때 최종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이 분양 사기한 거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맥마흔 선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메카의 샤리프가 프로포즈하는 이런 영역에 아랍의 통일 국가를 세우도록 영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돼요. 요거는 이 발포화 선언입니다. 여기 보면 그 영국은 여기 좀 주이시 피플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주이시 피플을 위한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을 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상반된 약속을 하는 거죠. 한 땅에다 놓고 한 사람에게는 아랍 통일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한쪽에게는 주이시의 홈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그 사이에 1916년에는 요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가 가지고 여기는 영국이 갖고 여기는 영국 영향권, 여기는 프랑스 영향권, 이렇게 나눠 갖자라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파이살 그 왕자예요. 그 메카를 지배하고 있던 부족 국가의 세 번째 왕자. 이 사람이 이제 사령관이 돼서 그 오스만 제국과 싸우는데 여기 로렌스가 와서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한편에 이 사이코스하고 피코, 이 두 사람이 이제 밀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뭐라 그러더라? 삼마이지다? 세 개의 혀. 한 입으로 세 가지 얘기를 했다. 자, 사이코스 피코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하심 가문하고, 여기 이제 하심 가문이죠. 여기다가 이제 메카와 메디나를 지배하고 있던 거기에다가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각각 요르단과 이라크를 각각 왕자들한테 떼줘요. 그래서
파이잘한테는 여기 왕을 하게 해주고, 아까 그 사령관, 그 로렌스랑 같이 협력했던 사령관은 이 이라크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차남이었던 이 압둘라에 대해서 요르단을 줘요. 그래서 이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은 사실은 형제 국가예요, 전부. 근데 나중에 이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요쪽에 있는 또 나즈드라는, 이게 이제 알 사우드 가문이거든요. 지금의 사우디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문이에요. 거기에게는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 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몇 중에 이제는 그런 상반되는 비밀 협약들을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문이 여기를 지배를 하게 돼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코스 피크 협정이 지금의 국경선하고 어떻게 관계에 있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남게 되었냐면, 국경을 전부 다 직선으로 긋게 돼.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또는 부족의 구성에 따라서 이게 중간으로 막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라크가 막 쿠웨이트 쳐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가 우리 석유를 훔쳐갔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당연히 큰 문제로 남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냐?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 세워줄 거냐? 똑같은 땅에다가 상반되는 두 개의 약속을 했으니. 또 하나 이제 쿠르드족 문제가 생깁니다. 쿠르드족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이 쿠르드족은 한 3천만 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러시아, 이렇게 5나라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자기네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라크는 여기서 이제 핍박을 받고, 이란은 여기 핍박하고,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얘네를 지원하고, 이라크는 여기 이란에 있는 얘네를 지원하고, 막 이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나라 왕을 이렇게, 너는 여기를, 장남은 여기 맡으시고, 파이자는 여기 맡으시고, 요르단은 차남이 맡으시고, 이렇게 이제 해놓는 바람에 이 나라들 간에 또 문제도 이제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이 자기네가 우리 적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 이제 이라크는 후세인이 나중에 나오는 바트당한테 이제 망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장남 있는 여기 사우드한테 망하잖아요. 그게 다 망하고 자기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니. 이런 문제가 이때 다 이제 배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렌스는 이제 나중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라를 이렇게 나눠주기로 하는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 다시 말해서 맥마흔 서신을 해서 약속을 했던 거를 어떻게든 하여간 하려는 그 후속 토의가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때 로렌스는 여기에 이제 고문으로 참가를 해서 그 일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동에서 이 낙타를 타던 이분은 오토바이를 잘못 타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지혜 7기둥이라는 이런 책에 이 사람이 남긴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미 깨닫는다. 하지만 대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선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또 중간 소결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열강들이, 특히 영국이 전후 처리의 미숙함과
탐욕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영포에서 보면 요 때가 됩니다. 맥마흔 선언, 사이코스-피코 조약, 발포화 선언.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결국은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문제를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이걸 이제 유엔에 상정을 합니다. 유엔에서 결정을 내달라. 그랬더니 유엔에서 그럼 영토를 분할하자. 할 수 없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유태인 국가,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유엔에서 분할안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할안이 만들어졌는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납니다. 그게 제 1차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전쟁이 1차.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싸운 게 제 2차. 그 다음에 1967년에 6일 동안에 아랍권이 박살나게 깨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3차.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반격하겠다고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제 4차. 그게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이어졌던 그 4차. 이렇게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때 제가 요 시오니즘 얘기를 잠깐 빼먹었어요. 그죠?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시오니즘은, 자, 유럽에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확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페인의 레콩키스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유태인이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뭐죠? 자유평등, 박애주, 평등.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면서 유태인을 이제 해방시키자. 유태인에게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의거한 이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번집니다. 세미티즘, 세머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세머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랍어, 이디오피아, 시리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는 데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는 이런 분위기가 유럽에서 여전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자 이제 이 차별 박해를 피해서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막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와서 여기저기 땅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이 데오도어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합니다. 시온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언덕, 굉장히 조그만 언덕이에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언덕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언덕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는 어떤 지역 이름으로 굳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서 유태인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이제 시오니즘인데, 이 시오니즘 제1차 대회를 헤르츠일이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일대 대대적인 정치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수립 선언하는 이제 미팅인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헤르츠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추앙하는 인물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시오니즘, 지금 같은 이제 데오도어 헤르츠일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운동을 펼치는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갈래가 많대요. 이게 우리가 실천적인 시오니즘, 직접 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입식지를 건설하고 살자. 그게 더 중요하다. 정치는 무슨 정치. 이런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시오니즘이 있어요. 이제 마르크시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실제로 노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게 비로소 유대인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단 농장을 막 만들죠. 그래서 그게
키부츠와 모샤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그죠? 집단 농장, 키부츠, 집단 주택, 모샤부. 그래서 이런 걸 짓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정착촌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회주의 이런 시오니즘이 이스라엘 노동당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되고, 이스라엘 노동당이 한동안 이스라엘의 여당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시오니즘, 이건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문화적 시오니즘 이런 활동들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시오니즘 운동이 그 유태인 중심으로 막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슬람계열은 어땠었느냐? 우선 이제 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프가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개혁 운동의 창시자? 제일 첫 번째 주창자쯤 제일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으로 개혁하자, 밖으로 연대하자, 이걸 내세우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적합한 이런 이슬람 국가 운영,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고의 도입, 그다음에 뭐 정치 개혁 이런 걸 이제 주창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다 흐지부지 돼요. 별로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이라크 또 시리아 이쪽에서는 바트당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후세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나세르주의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여러 가지 뭐 부패 또는 사건, 암살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사그러지고, 지금도 명맥은 유지하는데 거의 뭐 이슬람 개혁 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성공한 시오니즘은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실패한 이슬람 개혁 운동은 난민 캠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랍 통일국가의 꿈은 멀어져 갑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런 맥마흔 선언, 그다음에 벨푸어 선언, 피코 협정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맥마흔 선언의 뒤를 이어서 하심 가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거기 로렌스가 와서 도와주고 뭐 등등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돼서 이제 나라가 세수롭게 분리해서 통치하는 쪽으로 수습이 되었다. 삼촌 이 벨푸어 선언은 결국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벨푸아 선언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벨푸아가 이렇게 생겼대요.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요거예요, 그죠? 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내셔널 홈을 건설해 주겠다는 것을 영국이 지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existing non-Jewish communities in Palest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비유대인 커뮤니티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거. 이 당시에 유태인 그 규모는 10%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10%가 안 되는 유태인과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소수의 유태인을 주체로 세우고 압도적인 다수 90% 이상의 그 외의 커뮤니티를 기타로 분류를 하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대립이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이런 문장으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벨푸어 선언은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제 팔레스타인 분화란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나치가 득세를 하고 하는 중에 유럽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사망을 합니다. 뭐 가스실로 보내고 뭐 어디죠? 강제 노동을 뭐 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이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나라를 둘로 나누자 아니면 연방 국가를 만들자 이런 두 가지 안을 병기를 해서 레포트를 했는데 결국은 이 다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안이 유엔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 내용이 팔레스타인을 아랍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로 분할하자. 예루살렘은 유엔에 신탁하에 두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시오니스트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제 시오니스트가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학살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위임 통치가 종료되는 그 날을 기해서 독립을 이스라엘이 선언하고 바로 다음날 질타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이 분할안이 나올 당시에 인구 분포가 이랬대요. 파란 게 아랍계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었고 아까 그 시오니즘들이 이제 나오면서 입식지를 건설한 게 점점이 몇 개만 있어요. 이런 정도였는데 분할안이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나누자. 요 하얀 걸 이스라엘로 하고 파란 거를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요새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왕창 깨졌죠. 아랍 측이. 그 다음에 1967년 여기 이제 요때 이제 나온 게 제1차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 스웨즈 운하를 둘러싼 이런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세 번째 전쟁이 요 1967년에 6.1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6.1 전쟁, 6월 전쟁 이렇게 막 불러요. 6월 달에 벌어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했던 기간이 6일 동안이었대. 6일 동안에 몽창 다 차지합니다. 다 점령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원래 분할안에 여기를 이제 가자 지구와 함께 이 요르단강 서안을 이제 팔레스타인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전부 다 유태인 정착촌들이 다 들어가. 가자는 뭐 상당 부분 여기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도 요 정착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볼게요. 아까 이스라엘이 요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 갔잖아.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하면서 이걸 다 뺏어요. 이 분홍색 된 걸 다 점령을 해요. 시나이 반도 빼앗았죠. 가자 지구 뺏었지. 예루살렘 서안 뺏었지. 여기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동예루살렘 뺏었지. 시리아로부터 골란 구원 뺏었지. 사실 이제 요 때는 아닌데 1970년대 초에는 또 레바논도 밑으로 또 뺏어요. 그래서 남부 레바논 이렇게 뺏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싹 다 뺏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힘의 균형추가 기울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땅 돌려달라 이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 이후의 교섭은 전부 1967년 전쟁 전의 상태로 돌려달라. 는 게 지금 현재 그 분쟁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 6일 동안 이만한 땅을 빼앗긴 아랍은 완전히 의기소침했죠. 절망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균형추가 확 기울어진 상태고요. 그간 아랍 이스라엘 분쟁 뭐 이랬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요 영토 문쟁으로 이제 좁혀들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게 됩니다. 자, 요걸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차 중동 전쟁, 그 6.1 전쟁 이후에 땅 문제로 문제가 다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Peace for Land,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는, 자, 점령한 거 돌려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이 생존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집트가 그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나이 반도 돌려줬어요, 이집트한테.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양국 국교를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쪽은 이제 해결했어. 요르단하고 또 했어요. 요르단이 서한 지구를
하긴 이스라엘이 돌려주는데 요르단이 그거를 포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해주면서 둘이 평화기습을 맺었죠.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이제 또 곤란을 갖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레바논 가지고, 남부 레바논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전부 다 이제 이 땅과 이스라엘의 생존권의 맞교환이라는 형태로 모든 문제들이 집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제3차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본 그래프들이에요. 대부분이 요 파란 선,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자, 1947년 이스라엘 건국되는 요때쯤 되면 3대 7 정도 됐었어요. 그죠? 유대인이 한 30%, 아랍인이 70%. 근데 분할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6대 4로. 그러니까는 이 아랍인으로서는 억울하겠죠, 그죠? 자기네가 70% 살고 있는데 40%만 너네 땅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싫다고 그랬는데 웬걸 전쟁을 하면서 왕창 다 뺏겨버려. 그 위에까지 주변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옛날로 돌아가자, 67년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랍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피에로가 설립이 돼요. 1964년? 예. 그 다음에 인티파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봉기. 우리 3.1운동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돌멩이 던지고 막, 우리 그 6월 항쟁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그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로 문 앞에서 이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차가 막 불타고 하는 거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피에로가 약간 64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사람이 유명하죠. 그죠? 아르파트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3대쯤 될 거예요. 의장으로 집권했는데 2004년에 약간 독살로 의심되는 어떤 걸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후신에 해당되는 PA, 팔레스타인 당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치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 파타라는 어떤 그 정당이 있는데, 얘가 이 팔레스타인의 주축이에요. 지금은 이거의 주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PA 또는 파타 그룹이 요르단강 서안 쪽을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고, 요거에 반대되는 정당이 하마스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마스가 총선에서 이겨. 그래가지고 목소리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하마스는 가자를 점령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여기는 피에로 계열 또는 PA 또는 파타,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마스를 볼게요. 이게 하마스의 마크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그 아메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세웠는데, 지난번에 이슬람 원리주의 할 때 그 이슬람 원리주의의 가장 본류가 되는 스트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트의 무슬림 동포단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의 분파예요. 무슬림 동포단의 분파의 그 가자 지부가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립을 한 거고, 지금 이 야신은 하여간 폭살을 당해요. 이스라엘부터 폭살을 당하고, 지금은 요 사람 이스마엘 하니야, 이 사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썼네요. 그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니야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런 말에 첫 머리 글자래요. 하라칸 알 무카와마 알 이슬라미야. 첫 글자를 따서 하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마스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또 아랍어에 해당된다네요. 여담이고요. 그래서 아까 인티파다, 이제 정치적인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PA가 양분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 그다음에 1987년에
이제 자생적인 어떤 이런 좀 저항 운동이 발생되는데 이건 전부 다 주로 돌멩이를 던져요. 돌멩이 던지고 이제 막 구호 외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뭐 피에론이 무슨 아라파트니 이런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젊은이들, 여성들, 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한동안 이거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는 돌을 던지면 여기서는 총을 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고무탄환을 썼어요. 근데 그거 맞으면 막 죽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탄을 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대칭적인 전쟁이에요. 한쪽에서는 돌 던지고 한쪽에서는 총 쏘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세계의 인식을 많이 바꿨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강대한 그 아랍국으로 둘러싸인 이 골리앗에 둘러싸인 다윗, 이스라엘 이랬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예요. 얘네가 다윗이 됐잖아요. 그죠? 돌멩이 던지는 애가 되고 총 쏘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79년, 80년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나고요. 그 해 말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요. 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건이 나면서 이제 이슬람을 다시 재건하자는 이제 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라크가 대리적으로 이란을 막아내려고 했던 전쟁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죠. 우리가 그걸 했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이라크가 일으킨 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거 보면 이제 이 소련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계 또는 이 자유진영에서 여기서 싸우는 전사들, 무자헤딘한테 막대한 원조를 해줍니다. 무기를 주고. 그 무기를 가지고 IS가 나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았던 전사들이 각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뭐 탈레반, 무슨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런 그 원천이 돼요. 여기 굉장히 후일에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 사건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냉전이 끝납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 소련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고, 아랍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제 미소의 대리전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드리드 회의, 오슬로 합의,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대탕트가 벌어지죠. 한편 이 걸프전에서 피에로는 이라크를 지지합니다. 그래갖고 그 세기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었겠죠. 판단해가지고 아무도 아랍 국가들에서 피에로를 지원을 안 해줘. 피에로가 할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 싸우는 전선에서 미국의 천병 노릇을 했다고 여겨지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위에 미소가 화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인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협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 교섭이 결국은 좌초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극우 정권이 들어서요. 아리엘 샤론, 그다음에 뭐 네타냐후, 지금 현재가 네타냐후죠, 그죠? 이런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평화조약은 무슨 평화조약? 무슨 이제 그 입식지를 계속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점들만 남고 나머지 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또 팔레스타인 나름대로도 그쪽도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그냥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류가. 자, 이스라엘이 국가를 수립했던 당시에 거기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잠정 자치지역, 가자와 요르단 서안, 뭐 물론 그거 다릅니다만,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도 있고,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어요. 동예루살렘은 원래 팔레스타인 쪽이었는데 1967년에 거기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디 자치국에도 안 들어가고 난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인정 안 하고 붕 떠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는 이산 팔레스타인들도 굉장히 많죠. 아까 절반 정도가 그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난민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난민 자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한 말로 해도 이게 한 무리가 아닌 거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 평화 조약을 하면 나는 반대 이런 사람이 꼭 나온다. 아까 이스라엘의 규속 문제, 그다음에 이 피에로가 이 사람들을 과연 대표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 평화 교섭이 순항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슬로 합의는 무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 그다음에 하마스가 나와서 우린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이 존립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피스 폴란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이제 그 PA 그 파타주 요르단강 서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티파다가 다시 발생해요. 이제 아까 1987년에 제1차 인티파다가 있다가 이제 끝났는데 2000년에 다시 제2차 인티파다가 발생해서 또 봉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9.11을 맞습니다. 그 9.11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쳐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량殺伤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그래서 이라크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동시다발 테러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이런 악마화, 쟤네는 도저히 상종을 못할 애들이다. 라는 게 이제 확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가 저랑 무슨 정치를 해. 협상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 주변의 아랍국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기네 정치를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그 우마르라는 그 탈레반 수장이 있는데 그 전사가 오사마 빈 라덴으로 되어 있듯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에 아라파트라는 어떤 수장이 있고 그 전사가 야신이다. 하마스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아랍 국가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정치를 이제 뭐 이속을 차리는 이런 식으로 가요. 뭐 저 대표적으로 그 오사마 빈 라덴도 그랬죠. 내가 이걸 이런 거 하는 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 쳐들어가면서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썼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거다. 이게 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은 이런 사람이고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건데 미국이 맛보고 있는 이제 막 그 전쟁 폭격한 직후예요. 미국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에 맛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umma가 이제 이슬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슬람 공동체는 지난 몇십 년간 굴욕과 불명예를 겪어왔다. 자식이 살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성역이 공격을 당했지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수백만의 아이가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라크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지배자도 여기를 비난하거나 파투아를 하지 않. 파투아가 이 성전에 대한 선언 이런 거예요. 이런 선언도 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전차가 팔레스타인을 습격해서 여기 이렇게 짓밟고 있지만 누구도 행동에 나섰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가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엉뚱한 다른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팔레스타인
대의로 이걸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다 소결론을 하나 더 낼게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주변국들이 자기 내정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의를 핑계로 사용하면서 이 해결의 동력을 오히려 잃었다. 다들 팔레스타인 얘기하지만 저게 팔레스타인 문제야. 사우디 얘기지.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연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하마스가 총선에 승리를 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파타는 저기 요르단강 선 쪽만 반쪽 각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영원한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세우는 미국의 저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텔아비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옮겼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환호를 했죠. 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국가로 명시한 굉장히 그 극우적인 법이 통과가 되고 네탄야후가 극우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작년 일이죠. 그러면서 UAE,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이제 정상화합니다. 자, 아까 시나이 반도하고 가자 문제를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하면서 이집트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UAE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제 정상화했어요. 지금 한창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외교관계 정상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마스는 이제 숨통이 조여오는 거야. 주변 나라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스폴 랜드 쪽으로. 하마스가 뭘 했겠어요? 로켓 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를 조금 추가할 텐데, 자, 지금 제가 이제 땅 문제, 그다음에 이 문화적인 이질감, 이슬람포비아, 이슬람에 대한 이 공포, 뭐 이런 거에다가 이런 문제가 겹쳐져 있다. 종교 문제, 시아파와 수니파의 문제, 그다음에 이란, 사우디의 헤게모니 쟁탈전, 그다음에 국제 정치 문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요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이런 영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가 1979년에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면서 이스라엘하고 관계 확립, 요르단과의 관계 수립. 지금 요거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골란고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돌려줘. 가보면 안 돌려주겠다 싶어요. 거기서 딱 내다보면 쫙 내다보요. 그 이스라엘이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리아에서는 뭐 이것도 그런 문제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영토와 그 평화의 교환. 레바논은 그 나중에 그 남부 시리아 레바논 남부를 있던 그 이스라엘 군을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헤즈볼라라는 데가 이제 그걸 장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일단 해결을 했어요. 자, UAE랑 이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죠? 다음, 요걸 하려고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서. 요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을 둘러싼 정치적인 분쟁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분쟁이 아까 세 왕자들이 이렇게 나눠 먹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하고 이란을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스라엘, 사우디 쪽을 지원을 하고, 러시아가 시리아와 이란 쪽을 지원하면서 요 사우디하고 이란 간에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마 이란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마스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 거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과 사우디, 그 다음에 각 주변들과의 어떤 영토를 둘러싼 어떤 분쟁 또는
생존권 문제. 자, 그런데 요 이상한 그림,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그림자를 제가 그려놨는데, 요 그림자에 들어있는 데가 시아파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예멘. 요게 이제 여기를 이제 딱 둘러싸는 형태로 있고, 그래서 사우디가 순니파의 맹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또는 시아파와 이 순니파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둘이 딱 대결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시아 순니를 한번 볼까요? 이런 약간 흐린 이런 색이 요게 이제 시아파예요. 그죠? 여기 이란, 이라크. 이라크는 이 시아파가 더 훨씬 커요. 그죠? 근데 그동안 후세인은 요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니파에서 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여간 이 남쪽은 다 이제 시아파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시리아죠. 시리아는 순니파가 훨씬 많아요. 그죠? 시아파는 조금이야. 근데 아사드 정권은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니파가 다수지만 시아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에요. 자, 레바논. 레바논은 기독교, 시아파, 순니파가 333 이게 균분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특히 요 남부는 요 시아파 그 헤즈볼라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같은 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멘을 보면 뭐 35%로 이게 적은데, 요 35%가 뭐 후티 반군인가? 후티 반군이라는 그 지금 반정부 단체, 반정부 세력이 요 시아파의 영향하에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다. 요게 이제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죠? 테헤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아파 벨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니파 벨트가 있어서 딱 리야드와 테헤란의 영향력 경쟁, 이런 상태가 지금 딱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이런 기사,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게 언제 나오지? 10월 29일 기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 2단계 이제 지상전에 들어갔다. 이란이 경고를 보냅니다. 너네 레드라인 지금 넘고 있는 거야. 나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까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또 하나 이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로비의 강력함. 아까 그 유대인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금융권 또는 정계를, 요직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AIPAC이라는 이제 단체, 이게 이제 이스라엘 프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데, 이게 굉장히 막강하대요. 그래서 4년 임기 회장이 있는데 미국 대선에 딱 맞춰서 회장을 뽑아. 그러니까 미국 대선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500만 이란 표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650만 정도의 재미 유대인 가운데 여러 명이 여기 이제 기부금을 내면서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 정책이 중립성이 결여된다,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얘기를 듣고,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해요. 무슨 돈이 없어, 돈이.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석에서 어떤 분하고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야, 팔레스타인은 진짜 이런 이 미디어 활용을 못한다. 너무나 명백히 지금 자기네가 백대 0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못할까? 전 세계의 이스라엘의 이 불공정함, 그다음에 미국의 이중잣대 이걸 다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시키지 못하는 걸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쯤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거를 일으키려 하는 이 사람이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명을 봤죠. 로렌스가 좀 길어졌네. 자, 4번째. 이 아비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서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성립이 돼서 주변으로 막 펼쳐나가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랍의 확장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여기서 어떤 아비틴이라는 사람이 바실라라는 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신라다, 그게 바실라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 설화예요, 설화. 이게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이란에 이런 설화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 선녀와 나무꾼 비슷하게 자기네 나라가 이게 망했을 때 여기에 있던 아비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저 동쪽으로 갔는데 간 나라가 바실라라는 곳이었다. 거기에 타이프루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주 예쁜 공주 화라랑 공주가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파리둔이라는 왕자를 낳았다. 이 왕자가 중국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 이란으로 돌아와서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아랍 놈들을 박살냈다. 뭐 이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화니까 이거는 진짜는 아닐 텐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분단되어 있던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지만 서기 600년 이때지만 우리나라도 이 중동과 관련 없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어떤 이런 설화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처용이 아랍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왕오천 축국전이 이제 그 아랍간 이런 해초의 어떤 기행문도 남아 있고 우리 당초문양이 이제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거를 문양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항문인만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당초문양 이런 거로 표시가 되고 있다. 고려와 교역한 대식국, 상인 이야기도 있고, 이거 유명하잖아요. 쌍화점에 어디 갔더니 내 손목을 잡더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덕수장씨, 경주설씨, 임천씨 이런 사람들이 다 아랍 쪽 계열 성씨라네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는 이 각국 나라 말로 왕의 장수를 비는 어떤 이런 이런 건배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이 회회송축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이제 아랍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교통이 있고 교역이 있고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쿠시남의 설화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수 교수 설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게 집단 이주가 시작이 됐대요. 우리나라에도. 특히 이제 6.25 때 이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이 대전 어디 근처 충청도 어디 와서 이제 촌락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포교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 모스크가 5개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이주 노동자까지 하면 몇십만 명이 사실 있을 거예요. 결국 남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듯이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한나 아렌트 할 때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유태인 문제를 유럽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거를 뭐 어디로 보내는 한,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로 보내는 한, 뭐 어디로 보내는 한 하는 중에 하나가 여기 만주국으로 보내는 안이 있었다. 그 일본 사람이 이제 이 안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보거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보거가 맛있잖아요. 근데 독이 있잖아. 그래서 유태인이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는 자본을 끌어들이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다가 이게 뭐 잘 안 됐다고는 이런 계획이 있었대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한때 지나간 해프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소결론은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독교의 유태교 배제 사상, 유태교에 대한 이런 엔티세미티즘이 막 유럽에서 횡행하고, 반면에 이슬람은 매우 관대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다. 또는 정치적인 이슬람이 그것을 오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이런 후유증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민족 일국가 개념이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 이후 어떤 그 재편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소외되는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대량 학살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걸 건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만들어졌다.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뭐 오슬로 협정이니 무슨 뭐 마드리드 평화 협의니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 이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실패로 끝났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지금까지 소결론이라고 했던 걸 다 모아보면 이래요. 이 분쟁은 땅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이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로 해결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십자군 전쟁이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열강, 특히 영국의 전후 처리의 미숙함과 탐욕, 그 제국들의 탐욕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 지금 현재는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성립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이 구상, 여기로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주변국들은 각자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내세우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소결론을 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답은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디아스포라 문제, 그다음에 땅을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방법은 없다. 이 평화와 이 영토 문제를 세트로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난다. 자, 이 무슨 가자, 요르단, 그다음에 골란고원, 이게 이제 그 영토와 평화의 교환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자지구, 서한지구 내에 이런 입식촌 이 부분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수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존립을 인정해라는 쪽으로 영토와 평화의 보상을 이 점령지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지금 최근 2000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좀 뭐 이때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르단강, 예루살렘의 이 구시가에 가면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 있고, 여기가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이 살아. 물론 분쟁이 없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밖에서 인티파다가 나오고 그러면 아까 같은 그 연기도 나오고 하겠죠.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 뭐 여기 이런 경험으로부터 뭐를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나이브한 생각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중립지역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공통의 지역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그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를 누가 아리엘 샤론이 방문했다 그래갖고 막 반대를 해서 제2차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했던 그 지역이고, 여기 그 바위의 돔이라는 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모스크가 이제 금빛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멀리 보이는 여기가 유대인 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벽이 요 벽이에요. 여기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저걸 여기 있나? 낙에 끼노 가베 뭐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유태교도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통곡을 하진 않고 기도를 하는데, 서구인들이 보면 이게 통곡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갖고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붙은 이 벽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눠서 또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그때 제가 같이 갔던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하여간 뭐 매번 제가 강조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이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중동의 안정,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동한테만 맡겨놔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왜? 문제를 서구가 일으켰기 때문에. 결제 해제해야 된다.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너무 든다. 지금도 뭐 그렇지 않나요?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핵 완전 무장 무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이스라엘이 점령 입식지를 막 건설하는 건 괜찮고, 팔레스타인이 침략하는 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 죽이는 거는 뭐 괜찮고, 팔레스타인이 한 500명 죽인 건 큰 죽일 놈이고, 이거는 너무 이중잣대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우리가 아까 누구죠? 윤봉길 의사. 그럼 엄청 나쁜 사람이겠네요. 폭탄을 던졌으니. 근데 그걸 알려면 그럼 왜 던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 하마스가 쏘면 왜 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요. 2000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이거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아랍 이스라엘한테만 맡겨서 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세계가 나서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구는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공정하게 해결하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러나 그 이슬람 세계가 테러로 치달려가는 비이성적인 행동은 이슬람 세계가 막아내야 한다. 두 개가 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중에 우리로 보면 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막 뒤집어 써야 되고, 무슨 여성 할례를 해야 되고, 무슨 명예 살인, 이런 거,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휴머니즘적인 이런 문제.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 사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 중동 문제에 서양이 서투르게 개입하거나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 특히 더블 스탠다드 문제는 서구에 해결해야 될 몫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어떤 이런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걸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비민주적인 독재 국가 문제 이런 부분은 뭐 제압을 하든 봉쇄를 하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서구 또는 세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 둘이 공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너무나 그냥 뭐 해나마나 한 소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 저는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 그래서 뭐 하여간 공존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마르니 포럼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강의했던 이런 포스터인데요.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됐다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이 뭐예요? 세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이슈에 대해서 뭐 아젠다 세팅을 하고, 아젠다 해결하는 안을 내고,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그래야 진짜 선진국이죠. 그죠? 우리가 결국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하마스는 왜 로켓포트를 쏘았을까? 몇천 발을 한꺼번에.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쐈을까 도대체? 너무나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 야, 그렇게 그동안 당하고도 승산 없는 거 뻔히 알 텐데 100배 1000배 보복당할 텐데 아마 가자 치고 박살 날 거예요. 그죠? 지금 벌써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산지 사방으로 다 벽으로 둘러싸이고 그 벽 높이가 6m예요. 그래서 몇십 킬로로 벽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고사하길 바라는 상태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땅굴을 파가고 땅굴이 몇천 개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전쟁까지 치고 나면 진짜 얘네는 진짜 비참하게 될 거예요. 100배, 1000배 보복을 당할 거 과연 몰랐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잡아갖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과연 레바논 시아파 민병 또는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 이란 얘네가 참전할 것으로 기대했을까? 지금 그렇게 얘네가 얘네는 그 힘도 없어요. 문제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과연 할까? 그거 기대하고 저렇게 쐈을까? 이런 공격을 하면 미국의 이 더블 스탠다드를 막을 수 있을까? 또는 바꿀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이 고사작전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런 생각이에요. 왜 쏠 수밖에 없었을까? 팔레스타인은 원래 누구의 땅? 원래 같이 살던 땅이죠. 같은 형제였잖아요. 아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런데 하여간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 토지에 두 나라를 세우는 문제. 이게 가능할까? 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이 질문마저도 다 안 하는 세계가 됐다. 관심 없어. 내가 싸우든 말든. 이런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역지사지 해보면. 자, 그 다음에 하여간 립서비스로라도 자꾸 얘기해주던 사우디, UAE 다 돌아섰잖아요. 돌아서고 있잖아. 고립과 무관심으로 이제 불가능이 확정되려고 하는 순간 팔레스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어쩌면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한번 호되게 당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한다.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건가 하는 문제를 들어보면, 무작정 하마스 편을 들 수도 없고,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착잡해지.
그리고 이 질문도 해죠. 나에게는 이 문제는 뭘까? 나는 이런 그 다문화 또는 이 공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질문만 쏟아내놓고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또 질문.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그 지상전이 시작이 됐죠, 그죠? 시가전이 시작이 됐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하루에 지난 얼마 전까지 뭐 9천 명이 죽었다고. 그 이스라엘은 아마 이럴 거예요. 철저하게 선면하지 하려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는 거야. 하마스는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 거야. 이제 문제를 탁 터뜨리는 데 성공했잖아. 얘는 버티면 이겨. 이걸 못 버티게 하는 게 이스라엘이 성공하느냐 여부일 거야. 그러니까는 이 참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데 섣불리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힘도 잘 없을 거야. 이란이 가지고 있는 뭐 핵무기 이거인데 그걸 미국이 가만두겠냐고요, 그죠? 결국은 뭐 전통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석유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악화될까 싶기는 하지만 하여간 이게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이제 어떤 주목 포인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 야 이게 북동 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러시아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 한 개의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 이번에 또 한 개의 전선이 형성된 거예요, 그죠? 만약 이란이 들어오면 또 진짜 완전한 전선이 형성되죠. 제3의 전선을 극동에서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북한은 에이씨 한번 해볼까? 우리도 미국이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진짜 결론. 자, 우리가 자꾸 뭐 저는 이제 그 중동경제연구소 이제 갔다 온 후에 뭐 이 문제를 이렇게 뭐 했던 연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하는데 그때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나온 중동 관련 책 다 앉아 사서 보는 정도의 이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야 해법이 보일 거다. 오해와 편견이 쌓여진 해법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군사작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존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공존의 경험에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이슬람이 느끼는, 팔레스타인이 느끼는 이런 울분과 이런 프러스트레이션은 매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거다. 몇 천 년에 걸쳐서 형성된 거다. 따라서 해법도 장기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의 평화는 요원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난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진짜 그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사람들. 이 문제는 세계가 좀 손을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미국하고 가깝고 이스라엘하고 왜 가까운지 몰라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하면 막 동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태극기 부대 뭐 한다고 하면 꼭 이스라엘기가 같이 있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미국도 웃긴데 미국은 뭐 동맹국이라고 치고 이스라엘은 왜 나오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심정적으로 친하고 왠지 모르지만 아랍과도 친한 나라예요. 윤 대통령도 지금 아랍과 다 하잖아요, 그죠? 야, 요런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뭐 제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목소리를 내도 되지 않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동은, 이슬람은 우리랑 먼 남의 얘기다라는 거를 벗어나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책 보고 중동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도 좀 사주고 그러시라.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